반갑습니다. 2차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정책의 내성이 생긴 대한민국 부동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기야 발표가 되었습니다. 노영욱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를 하였습니다. 국민 신뢰 회복할까? 전쟁이란 것은 적군 혹은 범죄와의 전쟁을 하는 것이 올바른 전쟁이죠. 국민과 정부가 전쟁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적군 그리고 범죄 대상은 전쟁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자, 노영욱 국토부 장관이 오늘 선포한 것은 국민과의 전쟁이 아니고 부동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국토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투기를 억제하겠다고 하는 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상기 신도시를 준비하면서 미리 투기를 다 해놨죠. 국토부 직원들이. 그리고 청와대, 정부, 급기야는 LH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 이 전쟁을 좀 미미하다 싶으면은 또 이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파리 대책. 우리가 역대 가장 강력하다는 대책이 파리 대책이었습니다. 파리 대책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국민들과의 전쟁을 선포한 시기였고, 그 다음에 9.13 대책, 그리고 7.10 대책, 이 세 개가 가장 강력한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이 대책인데, 자, 여기서 조금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강남 기본이 매매가 평당 1억 시대가 되었습니다. 넘사벽, 넘나라는 지금 내용이 담겨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강남 아파트가 이렇게 올라가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이 무엇입니까? 강남 아파트 하나 잡겠다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파리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2004년 전이에요. 여러분들 파리 대책은 가장 강력한 대책 중에 하나죠. 네, 여기서 비롯된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뭘까의 전쟁입니까? 투기와의 전쟁이죠. 누가 투기를 했습니까? 예, 웃깁니다. 이게 정말 웃겨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이때 이 시기에 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만들 때 어떻게 됐습니까? 3기 신도시를 미리 기획을 했습니다. 3기 신도시. 그리고 이때 시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 마찬가지로 청와대, 그리고 LH, 아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국토부가 땅을 사놨죠. 자, 그런데 지금 빈대를 잡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이 투기가 됩니까? 지금 이미 투기 과열주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울 강남 아파트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울입니다, 허울. 3기 신도시 미리 준비해놨던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때 다 땅을 사놨는데 그것이 이제 다 들통난 겁니다. 만들려는 공급 대책은 공급이 충분하다고 있다고 해놓고 공급을 다 막아놓고 결국에는 3기 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계획된 기획이라 저는 계획된 기획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평당 1억이 된 거죠. 그래서 1억이 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평균 9억 집값 무섭다 해서 사람들이 서울 아파트를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전세 난민들. 전세가까지 올라갔잖아요. 임대차 3법이 들어서면서. 자, 수도권으로 쫓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32만 5천 명들이. 여기 있죠. 자, 32만 5천 명이 여기서 쫓겨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어디로 갔냐? 수도권으로 간 겁니다. 딱 지금 계획을 딱 만든 겁니다. 수도권에 뭘 만듭니까? 상기 신도시 만들잖아요. 자, 이건 기막힙니다. 이거 기막혀. 네.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 값을 올려놓고, 그것이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파리 대책. 그 다음에 또 7.13 대책을 또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7.10 대책. 자, 거기서부터는 이제 임대차 3법이 드러나니까 아파트는 오를 대로 올라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전세가도 거의 다 올라갔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쫓겨나고, 그래서 이 수도권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무엇을 해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까? 상기시 도시 청약을 해라는 겁니다. 청약. 우리는 미리 투기를 다 해놨으니까, 상기신 도시 땅을 다 우리는 투기해놨으니까 정부, 청와대, LH, 국토부, 자, 땅값을 올려야지 내가 보상금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를 결국에는 무엇이 됩니까? 분양가를 높이자는 겁니다. 우리 보상 좀 많이 받자. 이 다 큰 그림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빅피처가 여기서 다 지금 미리 기획이 되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이유는 또 어떻게 됐냐? 상기심 도시 이제 청약을 한대. 그것도 사전 청약. 네. 사전 분양도 아니야. 본 분양도 아닙니다. 청약이에요. 사전 청약. 본 청약도 아니야. 그런데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분양가가 7억이랍니다. 무엇이 7억이랍니까? 소형 아파트. 네, 지금 밀어넣는 거예요. 지금 서울을 쫓겨나게 만들고 그 서울에 쫓겨난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가고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희망 고문을 하나 던져줍니다. 상기심 도시 너희들이 청약하게 되면은 아파트 받을 수 있대. 그래서 분양가를 열어보니까 7억이 돼. 그런데 이 분양가 소형 아파트 7억도 어떻게 된답니까? 올라갈지도 모르니까 올라간대 또. 이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토지 보상이죠. 결국엔 무엇입니까? 토지 보상. 누구한테 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정부, 청와대, 국토부, LH들이 투기했죠. 파리 대책이라는 2017년도 4년 전에 공급이 충분하다고 하면서 국민들을 상대로 투기와의 전쟁을 벌릴 때 이 사람들은 토지를 다 매입을 했었다. 그래서 민간업체 재건축, 재개발을 다 쪼아놨었죠. 못하게 했었습니다. 다 막아놨습니다.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초안 다 지금 제초안이 2019년도입니까? 그때 시행을 딱 만들어 놓고 못을 딱 박아놨습니다. 일반 분양 못하게. 제초안인데 어떻게 일반 분양을 합니까? 늘릴 수가 없죠. 일반 분양을 늘리게 되면은 네,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업성이 올라가게 되죠. 그렇게 하면 다 환수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일반 분양 못하게 하면 공급을 다 옥죄인 겁니다. 분양가를 압박하더니 결국에는 정부는 시세 수준으로 네, 책정을 했다는 겁니다. 시세 수준. 그리고 노영우 국토부 장관은 2, 3년 뒤 집값 조정될 것을 언급했다.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린 겁니다. 사전 청약은 보시면 2, 3년 뒤 손해 각오하라는 것인가? 이 다 뉴스에 나오게 되는 거죠. 뻔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시나리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나리오는 대로 완성이 되고 있다.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저는 하나로 귀결된 겁니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극단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투기와의 전쟁. 투기 전쟁을 했다. 선량한 국민들을 상대로. 최종 테크트리가 무엇입니까? 테크트리가. 이 최종 테크트리가 뭐예요? 임대입니다. 임대. 왜 임대로 가야 됩니까? 평등이죠. 평등. 결과론적인 평등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형태, 똑같은 평수, 똑같은 안에 무슨 가구, 무슨 있죠. 네, 사진 하나 걸어놓고, 맨날 절하겠죠, 나중에는. 그러니까, 옆에서 떠드는 소리 다 들리고, 구구단도 하잖아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평등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잘 살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모든 아파트, 좋은 아파트 살 수가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모든 사람들의 임대 아파트 살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프롤레타리 혁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급 투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살고 싶은 임대주택 만든다. LH 노후 임대 이것이 체인지 한다는죠. 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또 대책이 나왔습니까? 네. 이게 또 나온 거예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한다고 하죠. 이 복합개발의 주 요지는 무엇입니까? 네. 땅 내놓으라는 겁니다. 땅. 너희들 땅 가져와. 그래서 이 땅 가져오니까 너희들한테 조금 인센티브를 좀 줄게. 네, 30% 해줄 테니까, 보상을 해줄 테니까, 이익이 나도록 해주니까 땅 가져와. 그래서 정부는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공공분양을 하겠다. 민간 분양을 하는 게 공공분양. 왜 공공분양을 합니까? 자, 여기서 임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공공분양을 해야지 임대 아파트를 분양하는, 임대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게, 주택의 70%를 민간 분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임대 아파트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70% 이상을 공공 분양하게 되면 이것을 다 100% 이 분양을 하는 70%를 전부 다 임대로도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입법 예고된 겁니다. 개정안. 이게 16일입니다. 16일. 금요일에 나온 기사예요. 확정된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공공주택 특별법입니다. 결국에는 임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투기와의 전쟁의 끝이 무엇이냐? 전 국민들의 임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임대. 그게 골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잘 보시기 바라고. 자, 결국에는 또 이번 주에 지난주입니까? 이번 주에 얼마 전에 며칠 전입니다. 15일인가? 예, 여러분들 기사 보셨을 겁니다. 네. 지금 손님도 끊기고 인건비 부담까지 전형 영업 포기 속출이 왜 됩니까? 이게 최저임금도 올렸어요. 지금 장사 안 된다고 지금 난리고 이제 한계 기업, 한계 자영업자들, 한계 사업자들이 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
최저임금 5.1% 올렸습니다. 장사 못하죠. 자, 결국에는 이 빅피처가 무엇입니까? 이거 임대 들어가라는 겁니다. 임대. 임대에 사람들이 들어가야지 정부에 의지하게 됩니다. 정부에 의지하게 되면 무엇입니까? 이 영원한 표예요, 표. 영원한 표입니다, 이 사람들. 정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정부에서 주는 밥을 먹어야 되고, 정부에서 주는 집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의지를 하지 않으면은, 정부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길거리에 텐트 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저는 평등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계급투쟁, 즉 프루레타리아 혁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무슨 대깨문이니 지금 사람들이 열광을 하잖아요. 40대들. 정말 슬픈 현실인데 이거와 똑같은 게 60년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문화대혁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홍위병이라는 말을 잘 많이 들어보죠. 홍위병.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을 우리 홍위병이라고 하잖아요. 현 정권의 어떤 정부든 맹목적으로 그냥 추종하는 사람들. 바보들이죠.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네. 빨간색 책자는 들고, 빨간 만장 하나 끼고, 그리고 맹목적이에요. 이 홍위병들이 문화대혁명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네. 이게 무슨 자본주의에 민주주의에 물을 들었다고 아무 죄 없는 자기 부모들을요, 어머니, 아버지를 머리채로 끌고 갔습니다. 광장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수기가 있습니다.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홍위병들이 자기 부모 아무 사상도 모르고 이데올로기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부모들이 평생을 농사짓고 평생을 자기 자녀를 위해서 살아왔던 이 중국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식의 머리채를 끌고 자식이 부모의 머리채를 끌고 광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 정부의 반역자라고 하면서 이단 변절자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 부모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자기의 어머니를. 그런데 그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반항을 하지 않았어요. 소리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딸과 아들이 그 단두대에서 끌고 와서 내미는 칼에 목이 잘리면서 아무 불평불만을 안 했다고 합니다. 왜 안 했습니까? 부모들이. 네. 혹시나 자기 자녀가 잘못될까봐. 내 목이 잘려가는 이 상황에서도 혹시나 자기 자녀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그 생각 하나,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중국이든 러시아도 지금 1년에 1,000만 명씩 사형당했습니다. 자기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1,000만 명씩 굶어 죽었고, 중국도 아시겠지만 1년에 굶어 죽는 사람만 1,0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젊은이들이 지지를 했어. 열광적으로 지지를 하고 장이 부모를 갖다가 단두대에 지금 광장에 끌고 가서 목을 잘라버린 겁니다. 이 사상의 이 일이 보시면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게 세뇌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젊은이들이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사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한다. 이 감성이란 것들이 우리는 정치라는 것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나 이 감성이 한번 빠지게 되면, 감성팔이 한번 빠지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 변절자들, 이단자들, 네, 이런 사람들을 처단하는 데만 눈이 팔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들은 머리채를 끌고 가서 목을 잘라버리는 거죠. 거기서 잘했다고 해서 막 박수 치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들이 지금 한국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네, 얼마나 잘 벌어지고 있습니까? 보세요. 고민정이라는 국회의원인데 처음 본 사람 앞에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난립니다. 이게 이 감성팔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기 부모 죽어도 이렇게 울지 않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감성으로 지금 부동산 정책을 하잖아요. 투기와의 전쟁을 국민 앞에 투기와 전쟁을 왜 합니까?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데 여러분들 왜 임대가 왜 나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고 싶은 아파트를 민간에서 지어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골자예요. 그것이 바로 주거복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면부지에 처음 본 사람 앞에서 지금 질질 짜고 이럽니다. 울고불고 대성통곡하고 있어요. 왜 대성통곡합니까? 피해자들을 생각난다면서. 그래놓고 박원순이 지금 피해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피해 호소인이라고 했잖아요. 피해 호소인. 박원순 시장도 잘못 없다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홍위병들입니다. 홍위병들. 네, 그래서 지금 자빠져 자면서 지금 사진 찍고 이거 올리고 이거 하는 거예요. 감성팔이에요, 감성. 자, 현실은 지금 감성이 아닙니다. 부동산은 감성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무엇입니까? 화폐 가치 하락을 어느 정도 반영하냐. 그리고 무엇입니까? 수급이에요.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싸움이란 것입니다. 공급이 넘쳐나면 자연스레 가격은 조정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집값은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주 중에 먹는 것은 어떻습니까? 화폐 가치가 반영이 되더라도 우리가 지금 먹게 되면 없어지는 자산이 되는 거죠. 음식을 자산이라고 만약 보게 된다면 이것을 휘발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휘발성 자산. 생산하고 없어지고 생산하고 없어지고. 그러나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집에는 땅을 갖고 있습니다. 대지집이라는 땅을 갖고 있는데 그건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음식과 다르게 대출을 끼고라도 이 자산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은 이 화폐 가치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유동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을 조절하는 시장 조성자가 돼야 됩니다. 시장 조성자.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시장 조성입니다. 결국 이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혹시 바로 정부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감성팔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임대주택을 논하고 지금 여러분들 상계심 도시 분양 사기치고 지주택처럼 분양 사기치는 게 아닙니다. 지주택도 여러분들 보시면 민간에서 하는 지주택도 95%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무엇이 됩니까? 매도 청구가 가능하죠. 이게 안정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시장 조성. 수요 공급을 조절하는 시장 공급. 시장의 조성을 하는 유동성 조절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시장에 공급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진입장벽을 낮춰야 되죠. 법적으로 진입장벽을 민간에서 충분히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낮춰야 되고, 시장에서 공급이 늘어야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급을 까다롭게 해서 시장의 공급이 나오지 않게 수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부가 해야 될 시장 조성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팩트예요. 맨날 자빠져 자면서 지금 생면부지의 사람들 지금 끼업지 않고 지금 자꾸 지금 울고불고 이거 아닙니다. 이거 절대로 속으면 안 돼. 이런 감성팔이에. 먹고 사는 문제는 감성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집이란 문제는 우리가 사는 집이죠. 잠을 자는 곳이고 휴식을 취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감성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이 논리가 하나로 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국민과의 투기와 전쟁은 결국에는 최종 테크트리가 무엇입니까? 임대아파트입니다. 국회의장의 망치와 목소리의 망치가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를 하는 이 김재동이 말하는 것은 무엇에 연관된 것입니까? 노동가치설이죠. 마르크스 경제학에 따지면은 노동가치설입니다. 노동가치는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무엇이 허점이 있습니까? 무엇이 적용이 안 돼요? 여기서는 생산성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생산성.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논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공산주의 논리입니다. 공산주의 논리. 아무 필요 없이 그냥 모든 사람들이 결과론적으로 평등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을 이 시각으로 보게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다 평등해야 되니까. 목수의 망치도 지금 국회의장 망치도 다 똑같아야 된다. 이 논리는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임대 들어가면 해결되잖아요. 임대 논리예요. 자, 어떤 사람은 하나를 생산하는 한 시간에 단위당 한 개를 생산하고 어떤 사람은 10개를 생산해요. 이 10개를 생산하는 사람이 한 개 생산하는 사람보다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숙련도죠. 기술력과 숙련도의 차이에 따라서 이 사람은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임금이 똑같아야 됩니까? 임금이 달라지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산성이란 것입니다. 내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그리고 숙련되고 일을 오래 하고 기술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다. 이러면은 당연히 생산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임금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김재동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강의를 하면서 강연료를 지금 시간당 얼마나 받았어요? 한 번 강의하고 몇 천만 원씩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감성으로 접근하는 이 세상의 경제에는 감성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단 1%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잘 보시기 바라고 이 곤멋술수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젊은이들이.
아직도 이 논리를 모르고 지금 40대들이, 우둔한 40대들이 여기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실천하면 돼요. 임대 들어가서 살면 됩니다. 본인이 실천하시면 돼요. 네. 본인이 들어가서 사시면 되고, 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라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건국 이념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